인연이 정렵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쓴 귀물이지. 함양 관아뜰에 마을 사람 수십 명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흙투성이에 눈이 풀려 있었고 맨 앞에 선 백발의 노인은 이마가 터져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대청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뚱뚱한 체구의 그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여인이 살던 움막터에는 하얀 매화 한 그루만이 제철도 아닌데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옵니다.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야기의 시작은 10여 년 전 경상도 함양 땅 지리산 자락 아래 박힌 덕산 마을이더랬습니다. 영조 32해 되던 가을 덕산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장날이 아니면 바깥 소식이 끊기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논이라 해봐야 5마직이 넘는 집이 손에 꼽혔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거나 밭에 조화보리를 심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노파와 뚱뚱한 처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눈이 멀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처녀는 15쯤 되어 보이는데 체구가 장정 못지않게 크고 살이 쪄서 걸을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노파가 마을 이장 배 씨의 집 마당에 와서 물 한 바가지를 청했습니다. 배 씨의 아내가 물을 떠다 주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노파는 전라도 남원에서 왔다 했습니다. 본래 남원 관아에서 관비 노릇을 했는데 늙고 병들어 쫓겨난 뒤 이 아이를 데리고 떠돌아다닌다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막내라 했고 부모는 모른다 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것을 주워 길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배 씨의 아내는 불쌍히 여겨 보리밥 한 덩이를 내주었습니다. 막내라는 처녀가 그 보리밥을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숙여 절을 했는데 그 눈이 비록 작고 얼굴이 곰보딱지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다 합니다. 노파와 막내는 마을 뒷산 기슭에 움막을 짓고 거기 눌러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떠돌이가 흘러드는 일이야 드문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태가 지나 노파가 죽었습니다. 막내가 혼자 시신을 져다가 뒷산에 묻었는데 관도 못 짜고 거적에 말아묻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막내는 움막에 홀로 살았습니다. 산에서 약초와 나무를 캐다 장에 내다 팔아 끼니를 이었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체구가 크니 지게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져도 끄떡없었고 장에 나가면 누구보다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막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안악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뚱보 막내라 놀려댔으며 장정들은 대놓고 피했습니다. 혼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막내는 늘 혼자였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가 처음 입을 연 것은 노파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장날에 막내가 약초를 팔다가 느닷없이 옆 좌판의 안악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짐 외양간 소를 높은 데로 옮기시오. 열흘 안에 소가 병이 들겄소. 그 안악은 이장 배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배 씨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막내를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미친년이 무슨 소릴. 주위 사람들도 킬킬거렸습니다. 막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배신의 외양간에서 소가 뻗었습니다. 전날까지 여물을 잘 먹던 소가 아침에 보니 내 다리를 쭉 뻗고 눈을 하얗게 뒤집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면 엽전 20냥, 이 마을에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으나
그 누구도 막내의 말을 떠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떠올렸으되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막내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들 앞에서였습니다. 장쇠네 아짐, 부엌 아궁이 불씨를 잘 살피시오. 동짓달에 불이 나겄소. 장쇠네 안악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빨래 방망이를 내던졌습니다. 인연이 또 안악들이 우르르 일어나 막내에게 달려들었고 한 안악은 빨래 방망이로 막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막내는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우물가를 벗어났습니다. 넓은 등에 방망이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짓달 초순, 장쇠네 부엌에서 진짜 불이 났습니다. 아궁이 불씨가 마른 집에 옮겨붙어 초가지붕으로 번졌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껐으나 부엌 한 칸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장쇠네 안악은 그을음 묻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막내가 한 말이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마을에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입을 열면 반드시 그 집에 탈이 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내를 더욱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쫓았으며 안악들은 막내와 눈이 마주치면 침을 뱉었습니다. 장에서 막내가 약초를 펼쳐놓으면 좌판을 거두는 상인까지 나왔습니다. 재수없는 년 옆에는 못 앉겠다. 막내는 점점 장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고 움막에 틀어박혀 혼자 약초를 말리며 지냈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막내에게 함부로 굴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 오선달이었습니다. 오선달은 과거에 3번 떨어진 뒤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사는 늙은 선비였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서당 한 칸에서 홀로 기거했는데 막내가 가끔 산에서 캔 돌아지며 더덕을 서당 마루에 놓고 가면 고맙다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오선달은 막내에게 특별히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드문 일이더랬지요. 어느 날 오선달이 서당에서 기침을 콜록거리고 있는데 막내가 와서 약초 한 뭉치를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선달이 고개를 들어 막내를 보니 막내의 볼에 돌에 맞은 듯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오선달이 물었습니다. 막내야, 그 상처가 웬 것이냐? 아이들이 돌을 던졌소. 괜찮소? 어째서 내 말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내가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이냐? 막내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다만 바람 냄새가 달라지면 아는 것이요. 흙이 울면 아는 것이요. 눈먼 할머니가 그러셨소. 내 몸이 하늘의 기운을 읽는다고. 오선달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날부터 막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그를 놀라울 만큼 빨리 깨우쳤습니다. 천자문을 3달에 떼었고 반년 만에 의서를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오선달은 속으로 감탄했으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알려지면 또 무슨 소란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 그러나 곧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을에 불청객이 찾아든 것은 그 이듬해 봄, 매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3월 보름이 지난 뒤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의 도포를 걸치고 갓을 썼으나 행색이 남루했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주막에 짐을 풀며 자신을 한양에서 내려온 윤서방이라 소개했습니다. 풍수를 보러 왔노라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명당이 있다는 풍문을 듣고 찾아왔다 하며
주막 주인에게 엽전 30냥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30냥이면 이 마을에서 쌀 대여섯 가마니 값이었으니 마을 사람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윤서방은 낮이면 지리산 골짜기를 쏘다니고 밤이면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담이 좋고 인심이 후하니 마을 사람들이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장 배씨가 특히 윤서방에게 붙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배씨가 대뜸 막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양 양반이 우수식었지만 우리 마을에 요상한 년이 하나 있심더. 뚱뚱한 것이 점을 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꼭 들어맞소? 그 순간 윤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느긋한 웃음을 유지한 채 잔을 기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일이.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겠소? 배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만나봐야 재수만 없소. 뚱뚱한 것이 입만 열면 흉한 소리만 하니 만나지 마시오. 윤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마셨습니다만 속으로는 이미 샘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 윤서방의 본명은 윤치복이었습니다. 한양 남산골에 새빵을 얻어 살던 몰락 양반의 서자였습니다. 적자도 아닌 서자의 몸으로 과거도 볼 수 없었고 아버지마저 영모에 연루되어 가산이 정몰된 뒤로는 한양 저작거리를 떠돌며 굳은 일을 해왔습니다. 점수를 어깨너머로 배워 사주를 봐주기도 했고 풍수 행세를 하며 지방 양반들의 맷자리를 잡아주고 돈을 뜯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으니 번번이 들통이 났고 맞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윤치복에게 막내의 소문은 번쩍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앞일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 능력을 이용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흉년을 미리 알면 미국을 사재기할 수 있고 어느 집에 탈이 날지 미리 알면 부적이며 굿이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윤치복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윤치복이 직접 막내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움막은 마을 뒷산 소나무 숲 아래에 있었는데 거정문을 치고 안에서 약초를 말리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윤치복이 헛기침을 하니 막내가 거적을 열고 나왔습니다. 니시오. 나는 한양에서 온 윤서방이라 하오. 마을에서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었소. 막내의 작은 눈이 윤치복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이 마을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4월 금음 전에 떠나시오. 윤치복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웃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런 말씀을. 내가 아주머니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요? 해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오. 서방님 눈에 살기가 서렸소. 그 살기는 서방님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윤치복이 손에 들었던 부채를 딱 접는 소리가 소나무 숲에 울렸습니다. 돌아서는 사내의 등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막내만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막내가 윤치복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치복이 주막에서 대수롭지 않은 듯 흘린 말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뚱보 안악이 나보고 꺼지라 하더군.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한양 양반도 막내한테 당했다며. 하지만 윤치복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막내를 이용할 수 없다면 막내를 치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름 뒤 막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월 중순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뚱보 막내가 사실은 여우 귀신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여우로 변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재앙을 뿌리고 다닌다. 막내가 입을 열면 탈이 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따지면 주막이었고 그 주막에서 소문을 흘린 것은 윤치복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도사에게 배운 것이 있소. 저 여인의 기운을 보아하니 범상한 인간이 아니오. 여우가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형상이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삼킨 것은 이장 배 씨였습니다. 배 씨는 원래 막내를 미워했습니다. 자기 집소가 죽는다 한 것을 두고두고 이를 갈았고 무엇보다 막내가 살고 있는 뒷산 기슭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밭을 일구면 조선어 가만히는 더 거둘 수 있었으니까 배 씨와 윤치복의 셈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배 씨는 마을 사람들을 부추겼고 윤치복은 한양 양반의 권위를 실어주었습니다. 닷새 만에 마을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막내 이야기뿐이었고 여우를 쫓아야 마을이 평안해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달 스무날 밤 장정 열 남짓이 횃불을 들고 막내의 움막으로 몰려갔습니다. 맨 앞에 이장 배 씨가 섰고 그 뒤에 윤치복이 팔짱을 낀 채 따라왔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없었고 소나무 숲 사이로 횃불빛이 붉게 일렁거렸습니다. 인연 나와라. 여우년. 장정 대여섯이 거정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막내는 안에서 등잔불 아래 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나온 막내의 양팔을 장정들이 비틀어 잡았고 이장 배 씨가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년이 여우인 것을 다 안다.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라. 아니면 관가에 끌고 가서 곤장을 쳐맞을 것이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횃불 그림자가 막내의 넓은 등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숨이 턱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오선달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갓이 비뚤어지고 도포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우라니 무슨 증거가 있소? 말이 맞아떨어진다고 여우라 하면 세상 점쟁이는 다 여우란 말이오? 훈장어른은 빠지시오. 이건 마을 일이오. 배 씨가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장정 둘이 오선달을 가로막았습니다. 늙은 선비 하나가 10명의 장정을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선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어른 괜찮소이다. 나는 떠나겄소. 어딜 간단 말이오. 산이 깊으니 어디든 갈 곳은 있소.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가겄소. 막내가 마을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작은 눈이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6월에 큰 물이 지겄소. 내가 노는 다 잠길 것이니 지금부터 뚝을 높이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소. 이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배 씨가 벌컥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 그 흉한 소리.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붓고 가는 것이냐. 당장 쫓아내. 장정들이 막내를 밀쳤습니다. 막내는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체구가 흔들리며 소나무 숲 사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선달이 뒤따르려 했으나 장정들이 붙들었습니다. 막내의 그림자가 횃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소나무 숲에서 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올빼미 한 마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오선달이 장정의 손을 뿌리치며 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배 이장, 두고 보시오. 그 여인의 말이 또 맞아떨어지면 그때 가서 뭐라 할 것이오. 배 씨는 콧방귀를 뀌었고 윤치복은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지나고 열흘 뒤 윤치복이 진짜로 노린 것이 무엇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내가 쫓겨난 뒤 윤치복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풍수를 보러 온 한양 양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진짜 목적은 사기였습니다. 윤치복은 배 씨를 꼬드겼습니다. 배 이장, 이 마을 뒷산에 명당이 있소. 내가 자리를 잡아줄 테니 함양 읍내의 부자 양반들한테 몇 자리를 팔아봅시다. 하나에 100냥은 받을 수 있소. 100냥이라는 말에 배 씨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배 씨의 전 재산을 합해도 50냥이 안 되는 형편이었으니까 배 씨는 당장 함양 읍내로 달려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리산 자락 덕산 마을에 천하의 명당이 있다는 소문을. 첫 번째 걸려든 것은 함양 읍내의 박진사였습니다. 일찍 죽은 아들의 묘를 명당에 이장하면 손자대에 벼슬이 난다는 윤치복의 말에 혹해서 200냥을 들고 마을로 왔습니다. 윤치복은 그럴듯한 풍수 용어를 늘어놓으며 산 중턱의 한 자리를 잡아주었고 200냥을 받아 그중 20냥을 배 씨에게 떼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양 김좌수였습니다. 자신의 맷자리를 미리 잡아두겠다며 150냥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 고을의 부자가 300냥을 보내왔습니다. 석 달 남짓 만에 윤치복이 챙긴 돈이 700냥에 가까웠습니다. 한양에 올라가 중인 행세를 하며 10년은 놀고 먹을 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동안 오선달은 날마다 뒷산을 올라 막내를 불렀습니다. 지리산 골짜기를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내야, 어디 있느냐? 내려와라.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7번을 불렀으나 막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선달은 서당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나 눈이 자꾸 산 쪽으로 갔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해가 쨍쨍했습니다. 겨우내 눈도 적었고 봄비도 시원찮았으니 냇물이 줄어들어 징검다리 돌이 훤히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막내가 큰 물이 진다 했는데 비 한 방울 안 오니 역시 여우년의 헛소리였다며 배 씨는 주막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랬잖소. 저녁 말 듣다가는 골로 간다니깐. 6월 20날 하늘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경 무렵부터 서쪽 하늘에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삼경에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번개가 지리산 능선을 갈라놓듯 내리꽂혔고 뒤이어 쏟아진 빗줄기는 장대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 새 냇물이 불어 둑을 넘었고 논이 잠기고 마을 어귀까지 탕류가 들이닥쳤습니다. 새벽녘에 둑이 무너졌습니다. 물줄기가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며 초가집 6채를 쓸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높은 데로 뛰어올랐으나 이장 배 씨의 아들 배돌이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6된 녀석이 외양간에 메어둔 소를 풀어주려다 물에 휩쓸려간 것이었습니다. 배 씨가 미친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장정들이 붙들었습니다. 배 씨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비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닷새 뒤에 물이 빠졌습니다. 마을은 폐허였습니다. 논은 모래밭이 되었고 집 12채 중 6채가 부서졌으며 배 씨의 아들 배돌이는 하류 3리 밖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배 씨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루를 꼬박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막내의 말이 머릿속을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큰 물이 진다. 내가 논은 다 잠긴다. 뚝을 높여라. 그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토씨 하나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통곡과 후회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소도 불도 큰 물도 막내의 말이 전부 맞았다. 3번 경고했으되 3번 다 무시했다. 그 대가가 이것이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막내는 재앙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이 뒤따랐습니다. 큰 물에 산사태가 나면서 윤치복이 명당이라며 잡아준 맷자리 3곳이 죄다 쓸려나갔습니다. 이장한 관이 흙더미 속에서 뒤집어진 채 발견되었고 유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함양 읍내에 전해지자 박진사와 김좌수가 당장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윤서방이란 놈이 어디 있느냐? 명당이라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200량 내놔. 윤치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큰 물이 나기 이틀 전에 짐을 싸서 야밤에 마을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700량을 품에 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늘이 짜놓은 그물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7월 초 이 사건이 함양 현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사와 김좌수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함양 현감 정나리는 50줄에 강직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고소장을 읽은 정 현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풍수 사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포졸셋을 마을에 내려보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사정을 물었습니다. 입을 모아 윤치복의 사기 행각을 고했으나 막내 이야기는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막내를 쫓아낸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그때 앞으로 나선 것이 오선달이었습니다. 날이 이 사건의 핵심은 윤치복이란 자의 사기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쫓겨난 여인 막내를 찾아주십시오. 막내가 3번의 재앙을 미리 경고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무시했고 윤치복이 여우 소문을 퍼뜨려 막내를 내쫓은 것이 모든 비극의 발단입니다. 오선달은 노란 한지에 써온 진술서를 포졸에게 건넸습니다. 막내가 마을에 온 경위부터 3번의 예언, 윤치복의 여우 소문, 마을 사람들의 축출, 큰물 피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이것을 그대로 현감에게 올렸습니다. 정 현감은 2가지를 명했습니다. 하나, 윤치복을 수배할 것. 2, 막내를 찾을 것. 윤치복의 수배는 인근 고을에 공문을 돌려 즉시 시행되었고 막내를 찾는 것은 포졸들이 지리산 자락을 수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를 찾은 것은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오선달이었습니다. 오선달은 포졸들이 수색하는 동안에도 매일 산에 올라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8번째 되는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하늘에 저녁 노을이 타오르는 시각, 오선달 앞에 풀숲이 흔들리더니 막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발은 맨발이었으며 팔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훈장어른, 오래 부르셔서 나왔소. 오선달의 목이 맸습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오? 관가에서 그대를 찾고 있소. 현감나리가 이 사건을 밝히려 하니 그대가 증인으로 서야 하오. 막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소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훈장어른, 저 달이 보름이 되기 전에 윤서방이 잡힐 것이오. 오선달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막내의 말대로였습니다. 보름 사흘 전 윤치복이 진주장터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700량을 가지고 남해 폭으로 도망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진주 포교가 포박하여 함양으로 압송했고 정현감은 관아뜰에 대질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7월 20이틀 함양 관아 대청에 정현감이 앉았습니다. 그 아래 죄인 윤치복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양옆에 포졸이 섰습니다.
관아뜰에는 덕산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박진사와 김좌수도 자리했습니다. 그 틈에 오선달이 서 있었고 오선달 옆에 막내가 서 있었습니다. 죄인 윤치복, 내 죄를 아느냐? 윤치복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아뢰었습니다. 현감날이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풍수를 봐준 것은 맞사오나 큰 물은 천재지변이지 소인의 탓이 아니옵니다. 천재지변이라. 그러면 내가 명당이라 한 것은 정령 실력으로 잡은 것이냐? 윤치복이 우물거렸습니다. 정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인 오선달의 진술에 따르면 내가 이 마을에 도착한 뒤 막내라는 여인에게 접근하여 그 재주를 이용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하는데 맞느냐? 그것은 그저 호기심이었사옵니다.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았지. 거절당한 뒤 여우 소문을 퍼뜨려 막내를 마을에서 쫓아냈다. 내 사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지. 맞느냐, 틀리느냐? 윤치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장 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배 씨는 이미 윤치복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현감날이 여우 소문을 꾸민 것은 저놈이 맞사옵니다. 저놈이 저한테 시킨 것이옵니다. 막내를 쫓아내자 한 것도 명당을 팔아먹자 한 것도 전부 저놈이옵니다. 내 놈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엽전 20냥을 받아먹었으면서 시킨 대로 했다 하느냐? 공범이 아니고 무엇이냐? 배 씨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관아뜰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현감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막내, 이리 가까이 나오너라. 막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에 풀잎이 묻어 있었고 맨발이 관아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발자국에 흙이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여우라 소리치며 쫓아낸 바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마을에서 앞이를 말한 것이 세 차례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날이. 소가 죽을 것이라 했고 불이 날 것이라 했고 큰 물이 질 것이라 했다? 그러하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관아뜰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막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을 키워준 눈먼 할머니가 있었사옵니다. 그 할머니는 본래 남원관아에서 관비 노릇을 한 분인데 젊어서는 무녀였사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 기운을 타고났다 하셨사옵니다. 하늘 기운이라 함은 무엇이냐?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면 소인은 그것을 아옵니다. 소가 죽기 전에는 외양간 흙 냄새가 시큼하게 변하옵고 불이 나기 전에는 바람에서 마른 풀 타는 냄새가 나옵니다. 큰 물이 지기 전에는 산새가 일시에 높이 날아오르옵고 땅에서 낮은 울림이 올라옵니다. 소인도 이것이 어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몸이 먼저 아는 것이옵니다. 정현감이 턱을 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타고난 예민한 감각으로 자연의 징후를 읽는 능력이 있음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좋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마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돌을 던지고 여우라 불렀다. 쫓아냈다. 그런데도 내가 산에서 내려와 이 자리에 선 까닭이 무엇이냐. 관아뜰이 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눈에 물기가 어렸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이 마을에 처음 흘러들어왔을 때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사옵니다. 사흘을 굶고 쓰러져 있었는데 한 안악이 보리밥 한 덩이를 내주었사옵니다. 막내의 눈이 뜰 한쪽에 서 있는 배 씨의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것이 배 씨 댁이었사옵니다.
관아 뜰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 씨의 아내가 치마로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배 씨는 이마를 땅에 대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옵니다. 막내의 눈이 이번에는 오선달을 향했습니다. 오훈장 어른이 소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세상에서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 이 마을에 계셨사옵니다. 보리밥 한 덩이와 글 한 줄이 소인에게는 이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었사옵니다. 막내의 목소리가 관아 대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하온데 이 마을이 망해가는 것을 어찌 가만히 보겠사옵니까? 소인이 여우이든 귀물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관아 뜰에 울음이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을 던지던 아이들의 아비, 침을 뱉던 안악, 좌판을 거두던 상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선달은 소매로 눈을 훔치고 또 훔쳤으나 물기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정형감이 주먹을 탁 내리쳤습니다. 판결하겠다. 관아 뜰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윤치복, 풍수를 사칭하여 양민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죄, 여인에게 여우라는 누명을 씌워 마을에서 축출하게 한 죄, 아울러 명당을 빙자하여 타인의 선영을 훼손케 한 죄로 장 80에 처하고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수토록 한다. 또한 향후 풍수 행세를 일절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유배에 처한다. 윤치복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 울부짖었으나 포졸들이 끌어내었습니다. 뜰 한쪽에서 곤장 소리가 시작되었고 윤치복의 비명이 관아 담장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이장 배씨. 배씨가 벌벌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치복과 공모하여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 죄, 공금도 아닌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죄 없는 여인을 축출한 죄로 마땅히 장 40에 처해야 하나 자식을 잃은 것이 이미 천벌이니 감하여 곤장 20에 처한다. 배씨가 형틀에 엎드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를 악물어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15대를 넘기자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형감이 마지막으로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내게 한 가지 묻겠다. 이 마을로 돌아갈 뜻이 있느냐? 막내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뜰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고 그 시선이 배씨의 아내에게서 멈추었다가 오선달에게서 멈추었습니다. 오선달이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막내의 입가에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가겠사옵니다, 나리. 막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움막 자리에 집 한 칸을 지어주었습니다. 석가래를 얹고 지붕에 이영을 올리는데 장정들이 서로 먼저 나무를 나르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안악들은 소치며 사발을 모아다 주었고 아이들은 마당에 돌을 깔았습니다. 돌을 던지던 손이 이제는 돌을 놓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막내는 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올겨울 눈이 깊겄소. 곡식을 미리 갈무리하시오. 하지만 이듬해 봄 보리는 대풍이 들 것이오. 이번에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단단히 갈무리했고 과연 그의 겨울 지리산에 무릎까지 빠지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덕에 굶는 사람이 없었고 이듬해 봄보리는 수십 년 만에 대풍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리단을 전하르며 웃었는데 막내도 지게를 지고 그 틈에 끼어 보리단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체구가 크니 누구보다 많이 졌고 그 넓은 등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배씨는 곤장 뒤 오래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자책까지 겹쳐 반쯤은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막내가 약초를 다려보냈습니다.
배 씨의 아내가 약사발을 받아들고 막내의 손을 잡으며 울었을 때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짐이 옛날 준 보리밥 한 덩이를 나는 아직 다 갚지 못했소. 오선달은 이후에도 막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막내는 의서를 독파한 뒤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크게 늘었고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막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뚱보 막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윤치복은 곤장을 맞고 쫓겨난 뒤 전라도 어느 고을에서 또다시 풍수 사기를 벌이다 덜미가 잡혀 유배를 갔다 합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진 것이되 어찌 보면 막내가 처음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 눈의 살기가 서방님에게 돌아간다 했으니 정형감은 이 사건을 관하 기록에 남기며 한 줄을 적었다 합니다. 인엄부려간행 사람의 말을 가릴 때 그 겉모양을 보지 말고 그 말의 행실을 살필 것이라. 세월이 흘러 막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막내의 집터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 사당 앞에 보리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사당 앞 매화나무에 꽃이 피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막내 선생이 웃고 계시다. 이것이 함양 덕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막내의 이야기이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물었다 합니다. 막내는 정녕 하늘이 내린 사람이었느냐고. 어떤 이는 그러하다 했고 어떤 이는 감각이 남달랐을 뿐이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3번의 경고를 3번 다 묵살한 것은 막내의 허물이 아니었다는 것. 사람의 말을 가릴 때 그 사람의 생김새와 신분을 먼저 본 것이 화를 부른 것이었다는 것. 그의 봄 함양 덕산 마을에는 매화향이 유난히도 짙었다 하옵니다.